한국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동맹국이다. 이제부터 한국을 최대한 쥐어짜서 이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겠다. 현재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갑질을 시작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갑질에 대한 결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였고 미국은 현재의 허세를 부리다가 된통당하고 역으로 한국의 각종 이권을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양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게 살면서 한국으로 파견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이 그렇게나 중요한 국가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제게 긴급 한국행을 보내더군요. 제 이름은 알렉스 모건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전략기술 소재국의 선임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한국에 압박을 가해 더 많은 이익을 뜯어먹을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압박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취해오는 것이 바로 이번 미국 정권의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전국적으로 반도체 라인이 느려졌거든요. 반도체 관련 프로토타입 출시가 지연되었고 심지어 군 당국에서도 F-35 전투기 시스템의 레이더 문제가 발생했고 아시아에서 얻는 화학 소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긴급회의를 요청하더군요. 이 모든 동시다발적인 증상이 바로 요점이었습니다. 모든 손가락이 한국을 가리켰어요. 몇 달 전 미국은 미국 반도체 생산에서 동맹국들을 중요한 역할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양국 수출 기술 조정의 줄임말인 베타라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자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불충실한 변수로 여겨지는 한국이 가장 먼저 조용한 타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검토가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관리들은 어차피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명확하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갑, 한국이 을이라고요? 아마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최근 10년 새에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술 혁신을 이룬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얕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정책에 동의하게 됩니다. 미국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이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미국의 갑질에 보도자료도 없이 조용히 기술 교류를 취소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고순도 불화수소와 하이K 유전체 소재의 수출을 중단했더군요. 이 두 가지 첨단 소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첨단 칩의 산소와 혈액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소재 공급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의 첨단 공정에서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생기자 저희는 그제야 뒤늦게 한국의 그간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임무는 충분히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으로 날아가서 한국의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업계 담당자를 만나며 몇 개의 실험실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공급 중단이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기술적 요충지였고 미국이 큰 실수를 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은 한국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국가였는지 아니면 그냥 허풍을 떨고 있을 뿐인지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녀온 동료가 있어요. 네온 조명, 괜찮은 길거리 음식, 그리고 꽤 괜찮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국가였다고 설명하더군요. 피상적인 면에서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미국을 후회하게 만들 기술 초강대국일까요? 설마요. 저희는 워싱턴 DC에서 한국을 스마트하고 산업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생상품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을 만드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었지만 결코 발명하지는 않았죠. 반도체요? 그건 미국이 만든 거예요. 한국은 정제는 했지만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뭔가를 만들므로써 정의를 해본 경험이나 있나요? 그런데 세계 모든 기술력을 발명한 미국에 한국이 그저 화학 물질 몇 개 수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요? 그건 마치 경제 팬픽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긴 하지만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첨단 소재 수출을 중단함과 동시에 미국의 모든 첨단 공정에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졌을 뿐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첨단 공정의 위기가 발생한 건 다른 이유가 맞물렸겠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 조연 배우라고 생각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죠. 공식 일정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비공개 현장 방문을 시작했거든요.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조사를 위해 협력하도록 지정한 표준 자재 파트너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차로 인한 졸음도 견딜 겸 경기도의 2차 공급업체를 잠깐 방문하기로 했어요. 1시간 후, 저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도시 외곽에 있는 일반 산업 현장처럼 보이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도 없었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창고와 풍력 터빈, 작은 배달 트럭 몇 대만 있더군요. 그저 형광등 아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과로한 엔지니어 몇 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정신 모델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시설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였죠. 모든 문은 얼굴인식 기능으로 열렸습니다. 모든 층에는 자체적인 실시간 대기질 추적기가 있었어요. 상자에 쌓아두는 나무 팔레트에도 RFID 센서와 열 스캐너가 있어 온도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음성은 실리콘 기반 화합물 저장을 위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HVAC 알고리즘을 약간 조정했음을 정중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여긴 그냥 대단할 것도 없는 공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장에 무슨 이 정도 수준의 최첨단 AI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수 있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장이 이 정도라면 한국의 대기업 공정은 얼마나 최신 기술로 무장해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이죠. 부드러운 말투의 수연 씨라는 매니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녀는 그냥 워크인 옷장 크기의 작은 제어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엔지니어 1명, 단 1명이 전국 12개 시설의 물류 네트워크 전체를 감독하고 있더군요. 그는 그저 태블릿 PC를 터치하며 실시간 히트맵, 자동화 자재 흐름도, 지역별 수확량 예측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AI 모델은 교통량, 강우량, 심지어 공장 근로자의 피로 패턴에 따라 배송 경로를 조정합니다. 라고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하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유지하려면 1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건 기술력의 힘이었죠. 분명 미국은 전 세계 기술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고 보면 왜 한국이 미국보다 10배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 그간의 미국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폐기물 처리 장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장치요? 아니, 제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이건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연 씨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폐기물 처리 장치로 끌고 간단 말인가요? 하지만 억지로 끌려간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연 씨는 한국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어쩌면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대단한 국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더러움과 화학 냄새, 경고 표지판을 예상했지만 대신 제가 본 대부분의 병원 복도보다 깨끗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은 끊임없이 증기 배출량을 수조분의 1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AI로 제어되는 효소는 실시간으로 pH 수준을 조정하고 있었죠. 남은 슬러지조차도 산업용 연료 벽돌로 변환되어 압축되어 파트너 공장에 다시 판매되어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폐기물은 일부 스타트업보다 마진이 더 좋았어요. 한국은 환경을 지키면서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고 말 그대로 한국은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휴대폰, TV, 자동차에 대한 광고 등 한국의 화려한 부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기마저 튼튼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국가였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은 흠잡을 데 없는 기술력이 이미 모든 곳에 상용화된 국가였고, 저는 혹여나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가 싶어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만약 정말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효율에서 비롯된 막대한 손실이 한국의 공급 거부로 인한 것 때문이라면 이건 문제를 바로잡기엔 너무 늦은 상황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 도피를 선택했어요. 브로셔나 정부 브리핑에 나오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곳 공장은 한국이 임의적으로 꾸며놓은 가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제가 곧 어떤 무지막지한 장면을 보게 될지에 대해 말입니다. 제가 처음 들른 곳은 소박한 세탁소였습니다. 고급 세탁소가 아니었고 그냥 약국과 국수 가게 사이에 있는 작은 동전 세탁소였어요. 호텔 세탁 서비스의 운영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뿐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미국에서처럼 녹슨 기계와 현금 전용 표지판, 구겨지고 지저분한 세제상자 더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그냥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코인 세탁소는 코인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카드 결제는 물론 비접촉식의 디지털 결제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한국은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해주는 하이브리드 세탁기를 개발한 상태였는데 이 세탁기는 20분 만에 세탁과 건조를 전부 끝마쳐주는 최첨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모든 과정에 2시간은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은 단 20분 만에 끝내주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이었죠. 저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장갑과 셔츠를 세탁기에 던지고 휴대폰을 갖다 대며 결제를 한 뒤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자신의 옷이 전부 세탁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론가로 사라졌다가 20분 후에 돌아왔죠. 아니, 한국인들은 어떻게 단 20분조차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2시간 이상의 세탁 과정을 모두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신의 세탁물들은 전부 도난당하고 말죠. 가끔은 코인 세탁소에 비치된 세탁기 자체를 털어가는 전문 조직까지 존재하는 게 미국이니 미국인들은 세탁을 할 때마다 최소 2시간씩은 시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어요. 이들의 신뢰의 문화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일상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움 때문에 가벼운 두통을 느꼈고 근처에 있는 동네 클리닉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반신반의한 채 병원에 들어갔어요. 제겐 예약도 없고 서류도 없었으며 특히나 지금은 밤 시간대였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 병원은 미국에서처럼 오랜 대기 시간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 병원은 24시간 병원인지 아직도 운영 중이었으며 한국인 접수원은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저를 곧바로 진료실로 입장시켜 주었거든요. 정확히 10분 후 저는 진료를 마친 뒤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처방전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에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는 길 안내문이 존재했기에 저는 또 다른 24시간 약국에서 두통약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예약 및 대기 시간만 해도 3개월은 소요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엄청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더해도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모든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극한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국가였어요. 그러니 한국이 이러한 극한의 효율성을 통해 엄청난 기술 발전 속도를 보였던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점점 미국이 제대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의 감정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한국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도 보행자 밀도에 따라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노인들이 감지되자 저는 한쪽 구석에 있는 신호등의 시간이 실시간으로 타이밍 알고리즘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들이 비로소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서야 신호는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비층 고층 빌딩이나 화려한 박람회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일상 속에 묻혀 있었죠. 그냥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이 미치는 모든 곳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죠.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의 한국에 대한 의심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걱정과 공포로 바뀌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의 첨단 소재 연구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박지연 박사는 젊고 절제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에 미련이 없으며 그저 미국의 오만함을 꺾어주기 위해 대화에 응했다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힐끗 바라보며 이게 바로 여러분의 경제를 뒤흔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 이름조차 모르더군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기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에어록을 통과할 때 불빛이 자동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밀폐된 유리실이 서서 잠자는 동물처럼 부드럽게 윙윙거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12-9 등급 불화수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12-9의 의미를 이해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박지연 박사는 그런 제 무지를 눈치챘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12-9는 99.999999999% 순수합니다. 만약 여기서 불순물이 섞여 등급이 내려간다면 웨이퍼 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인다면 칩이 작동하지 않겠죠. 현대 반도체는 완벽하게 세밀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생산한 불화수소가 꼭 필요한 이유죠. 이 첨단 소재야말로 전 세계가 수년 동안 개발해온 모든 AI 칩, 모든 방어 레이더, 모든 양자 컴퓨팅 프로토타입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칼이죠. 한국이 이 완벽한 불화수소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이상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최첨단 기술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지연 박사는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꺼냈어요. 이것이 미국이 현재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불화수소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5나노미터 로직 칩 59%의 고장률. 또 다른 차트에선 애플의 M3 칩 생산이 지연되며 결국 라인이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박지연 박사는 고개를 가로지었어요. 불화수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소재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 분기 애플의 수익률이 38% 하락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대체품은 미시적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도저히 한국이 만든 불화수소의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의 불화수소 없이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린 묘목으로 책상을 만드는 격입니다. 만들 수야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책을 올려놓는 순간 책상은 반으로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 공급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논리는 완벽해 보였어요. 일본 또한 완벽한 품질의 불화수소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박지연 박사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더군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품질의 불화수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요? 일본의 불화수소 등급은 고작 99에 불과합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12-9 등급이거든요. 독일도 시도했죠. 실험실은 훌륭하지만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산 비용은 우리의 5배에 달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독일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하려면 한국이 가진 것보다 낮은 등급의 불화수소를 5배나 비싸게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요? 기본 안정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당신들의 오만한 결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5나노미터 이하 생산에 사용되는 초순수 불화수소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공급하는 불화수소가 없다는 건 AI 가속기도 없고 미사일 유도도 없고 기상위성도 없고 신경처리 장치도 없고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없고 애플 실리콘도 없고 엔비디아 H백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급망이 빠듯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첨단 산업의 구조적인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의 첨단 소재만큼은 반드시 공급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경악의 감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불화수소 시연이 끝난 후 저는 글로벌 반도체에서 한국의 역할의 가장 무서운 부분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던 거였거든요. 박지연 박사는 저를 더 차갑고 조용하고 왠지 더 신성한 또 다른 연구실로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고순도 소재를 다루는 곳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대학원에서 반쯤 잠을 잔 세미나에서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공정 소재는 전자가 새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개골을 녹이지 않고 뇌에 터보차저를 추가하는 것과 같죠. 하이케이는 AI를 더 빠르고 더 오래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어요. 첨단 소재는 한국밖에 못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한국이 미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다른 기술 강국들에서 첨단 소재를 공급받으면 됩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첨단 소재 공급을 끄는 것은 크나큰 실수라고요. 하지만 박지연 박사는 그저 안쓰럽다는 듯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한국은 현재 12-9급 하프늄 기반 하이케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인증된 공급 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이요? 물론 일본은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원자로는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여 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일본의 기술력의 한계죠. 독일은 정밀도는 있지만 속도는 그렇지 않아요. 또한 등급도 그저 7-9급으로 조악하죠. 그러니 한국이 전 세계에 첨단 소재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언급한 독일과 일본마저 한국이 첨단 소재 공급을 중단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직 미국만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쯤 되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의 말대로라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만 첨단 소재의 기술 혁신을 이룬 건가요? 한국은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경제대국도 아닌데 어떻게 오직 기술만큼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선도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지금도 절대 잊지 못할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계를 건너뛰지 않았거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였어요. 첨단 소재에 대한 아무런 기술력도 없었죠. 그러나 한국은 요행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칩을 조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20년 전 우리는 단순히 칩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실험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문화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엔지니어들을 배출했고 기본이 탄탄한 기술력을 갖게 되었어요. 모두가 의심할 때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한국의 비결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그 어떠한 국가도 해내지 못한 방법입니다. 화면 속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산 하이케이 화합물의 실패율은 0.3%였습니다. 작년에 본 최고의 미국산 하이케이 소재는 18%였습니다. 그 차이는 절대로 작지 않았어요. 1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장이 성공하거나 폐쇄했다가 의회 청문회로 전환하는 것의 차이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소재 공급을 중단하면서부터 미국의 3나노미터 생산 라인이 무너졌어요. AI 칩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실패하며 미국 내 첨단 공장들이 붕괴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지금은 군용 프로세서가 과열되기 시작하기까지 했고 위성 성능이 저하되어 전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 한국 때문이었군요. 박지연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반응이 곧 한국이라는 국가의 반응과 같았어요. 한국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한 발 물러서서 저희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대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가장 위험한 점은 결코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작동할 뿐이죠. 조용히 말입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급을 중단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갑질을 하다가 완전히 국가 붕괴 직전에 놓인 미국의 운명의 공포에 질린 채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주머니에는 USB 드라이브를 넣고 가슴에 폭풍을 안고 상황실로 들어섰죠. 불과 3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세련된 휴대폰과 눈길을 끄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영광스러운 전자제품 전문 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현재 국가 붕괴의 문턱에 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는 기술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국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멍청하게도 한국에 갑질을 하라고 명령한 그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최후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모두 제가 정중한 몇 가지 우려사항을 가지고 가벼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록히드의 레이더 시스템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레이시온의 AI 표적 획득 모듈은 이제 신뢰할 수가 없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에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으면 그 칩을 애칭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가 무기 생산이 느려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종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애플의 M3 칩이요? 또 지연되었습니다. 120억 달러가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의 반도체 공정이요? 60%의 고장률로 불량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말입니까? 이젠 더는 고급 소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4분기 출시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출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간을 멈춰버렸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회의실 내부는 혼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턱을 괴고 경직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창백해졌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함이 있는 것처럼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저는 침묵 속으로 몸을 기댄 채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냥 멈췄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은 그 어떤 선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년 동안 저희는 한국을 두뇌가 아닌 공장 바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반도체급 소재인 불화수소, 하이케이 유전체 등의 수출이 중단되자 미국의 중요 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AI 표적 시스템이 결함을 일으켰고 미사일 유도 칩은 QA 테스트에 실패했죠.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서비스 중단을 겪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까지 삼중 모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칭 웨이퍼, 초순수 소재, 나노층 화합물 등 모든 미국의 기적의 기본 재료가 한국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랜 B는 없었습니다. 한국 화학기판을 사용해 가공한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AI 추론칩의 74%, 한국이 공급하는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62%, 한국의 첨단 연구소에서만 엔지니어링되는 극초음속 무기용 전문 세라믹의 81% 등 하나둘씩 숫자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바쁜 와중에도 한국은 내부화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관세로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그들은 원자층 증착에 이르기까지 원자재를 아우르는 폐쇄 루프 시스템과 R&D 생태계를 조용히 구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충격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국방, AI,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 심지어 우주광학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경계가 잘린 우리는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몇몇 사람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려고 하더군요. 한 사람은 일본이나 대만에서 가져올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음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은 10년 넘게 새로운 첨단 소재 인프라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칩을 제조할 수 있지만 첨단 재료와 정밀가스는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의 클릴룸 오염 수준은 여전히 국제표준에 미치지도 못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엔 대안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첨단 소재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막대한 기술력을 전부 버린 채 모든 분야에 대해 자체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을 뒷받침할 만한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한국이 없다면 우리는 스테인리스로 칼을 만드는 게 아닌 나무로 칼을 만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칼 만드는 법을 알면 뭐하나요? 재료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국가 괴멸급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지만 왜 한국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연 이러한 멍청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은 기술에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규율, 속도, 책임감을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거의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했고 높은 책임감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의 소재 사업부에 입사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프라는 발전된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그저 사소한 인프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성능만을 위해 기술력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중화, 내구성, 고장 안전을 위해 건설했습니다.
저는 부품 생존율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지진을 시뮬레이션하는 대전의 물류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지진 및 스트레스 훈련 중 지하철 전력 시스템이 밀리초 만에 경로가 변경되는 것을 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위장한 거대한 기술 제국이었죠. 저는 마침내 한국이 파이프라인을 재개장하지 않을 경우의 경제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부문 손실 18개월 만에 3조 4천억 달러. 국방 준비도 41% 감소. 반도체 자금률은 11% 감소했습니다. AI 시스템 지연 시간은 모든 대기업 공급업체에서 급증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동맹국이 이미 서울과 협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더욱 강력한 첨단 소재 기술력을 갖게 될 때까지 말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래는 더 이상 석유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첨단 소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마침내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저희를 인질로 잡았던 자부심은 이제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치 못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친구를 되찾으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말이죠. 미국의 구걸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도 국방부도 아니고 훨씬 더 절박한 사람, 즉 현재 17%의 생산 능력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기술 기업의 CEO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관대한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한국 공급 라인이 복구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말이에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을 무시하며 꽤 쓸만한 편의점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처럼 찡찡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서울에서 서둘러 마련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두꺼운 요청서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요청 없이 조건만 제시한 종이 한 장을 들고 도착했죠.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미국 관리들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보느라 너무 바쁘고 오만했던 저희가 마침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과학부 장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침착하게 우리는 전략적 협력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위한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감히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입도 뻥끗할 수 없었어요. 그의 뒤에는 한국의 독립관리 궤도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제공되었는데 이 말은 한국은 현재 공급 중단을 겪고 있는 미국 전역의 물류 교착 상태, 62%의 신뢰도를 보이는 형편없는 미사일 준비 상태, 부품 교체 지연으로 인한 5개 주요 도시의 비상전력 경로 변경 등을 전부 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맹이라는 개념은 예의 바른 허구가 아니라 실존적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소한 발언 하나에 미국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미국 대표단은 더 이상의 요구도 더 이상 거만한 미소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긴급하고 겸손하며 후회로 가득 찬 비굴한 질문을 할 뿐입니다. 한 관계자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 주권의 평등 기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꺼내더군요. 조건 중에는 모든 미국 연방 계약에서 한국 특허와 IP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공동 R&D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핵심적인 요구는 따로 있었죠. 투명성, 윤리성, 존중을 바탕으로 어떤 미국 기업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한국이 직접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미국은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갑, 미국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미국의 창립 이래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미국이 선택과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권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였죠. 긴장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무장관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움직임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대표하여
감사와 겸손으로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한국 장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수는 천둥 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거의 경건했죠. 승리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저희가 걸어나갈 때 미국 고문 중 한 명이 제게 속삭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왕인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항상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출국을 위해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필요해서 잠시 공원으로 나왔어요. 한국은 그새 무언가가 바뀐 것 같더군요. 하늘을 뚫어버릴 듯 상승하는 GDP 그래프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죠.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인정이 필요한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 직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건설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생각 밖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후발주자가 아닌 인정과 존경이 저절로 따라오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제 신분증을 확인해준 보안 요원이 존경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를 기억했습니다. 더 이상 검증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훌륭하며 멈출 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활주로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으로 스카이라인이 반짝였습니다. 외치지도 간청하지도 성격을 꺾지도 않은 나라. 하지만 결국 세계의 규칙을 다시 그린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